자, 지금부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6일에도 이제 쿠키뉴스가 주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이곳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열기가 뜨겁게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백내장 치료와 보험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강화됐죠. 보험사들은 그 심사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의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한 절차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문위의 소견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 백내장 보험금을 둘러싼 사안들을 짚어보고 또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황은하 의원님께서 계시는데 오늘 일정상 함께하시지 못하셨고요. 다음으로 토론회를 주관하신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인사 말씀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행사가 많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러 행사가 열리는데요. 전 지금 기후위기 특위를 맡고 있는데 또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여러 국민들이 오셨을 때 또 주최하시는 분들 수고에 대해서 저희가 축사도 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제가 보건복지위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백내장 갈수록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 이게 좀 보험금이 잘 지급되지 않고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쿠키뉴스의 우리 김지방 대표님께서 요즘은 제가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한 세미나를 10번 정도 제가 주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1000만 정도가 디지털 자산에 또 관여돼 있고 정부가 제대로 또 여러 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제도권 내에서 케어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반영구화장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오늘 하는 백내장 보험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에서 많이 주최를 합니다. 우리 쿠키뉴스도 하지만 한겨레 각 언론사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많이 국회의원들과 국회와 정부와 우리 국민 대표 전문가 이렇게 다 모시고 많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서 한 자리에 모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예산이나 제도나 법안이 국회에서부터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행사가 분야마다 이슈마다 현안마다 많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 오늘의 대토론에도 많은 또
토론자도 오시고 또 많은 의견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 많은 이 손해보험사들이 과잉 진료를 좀 방지하고 이 서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간호법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는데 400만 의료인 중에 간호사만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들이 또 다 반대를 하고 해서 참 저희도 여당 차원에서 굉장한 아침마다 기자들한테 전화 한 10통씩 받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데 저희가 뭐 국회에서 일하는 거는 국민들의 권익과 여러 가지 한켠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서로가 협의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해보험사들이 의료 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이 날로 늘어가는 거예요. 20년에는 1,118건, 21년에는 1,666건, 2022년 상반기에만 3,050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걸 보면은 36,466건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에 28,105건에 비해서 29점 거의 30%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보험 거의 4천만 명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손의료보험에 우리 국민의 4천만 명이 관여되어 있는 이 실손의료보험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분쟁에 대한 이 건수가 날로 늘어간다는 것은 뭔가 제도 개선이나 뭔가의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토론회는 좀 결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나이가 드니까 백내장이 이제 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라고 하는데 사실 또 선글라스를 끼면 지역에 가면 저도 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을에. 근데 선글라스를 끼라고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안과에서는 그러는데 선글라스 끼면 뭐 금방져 보인다고 뭐 정치인이 선글라스 끼냐고 의사는 또 선글라스 끼래요. 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진짜 없도록 이런 의료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입니다. 굉장히 의료보험이 굉장히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좀 과오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장을 잘 몰라요. 중앙부처 그 산하기관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현장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를 대상으로 또 질타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오늘 주최해 주신 여러분, 패널 여러분 좋은 의견 주시고 오늘 결실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희 의원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의 인사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쿠키건강TV 김지방 대표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방청으로 또 많이 와주셨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 조명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말은 없는데 저도 저기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실손보험 지난주에도 저기 타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보험 취재도 했었는데 이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 민간 회사에서 하는 상품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가입자들한테는 공적 부조라는 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해서 항상 이게 이슈가 되는데요. 특히 실손보험은 가입자도 많고 또 보험금을 또 요청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수 치료를 많이 받을 때는 도수 치료가 이슈가 되고요. 또 이렇게 백내장을 또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면 또 이게 이슈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또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이 피해자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좀 이런 이 토론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서로를 좀 이해하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해결책을 잘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발표 맡아주신 장휘일 변호사님, 또 좌장 맡아주신 정영선 연세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패널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참 많은 곤욕 치르셨는데 오늘 다시 또 와주셔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인 대표님, 안기종 대표님, 또 김연아 사무관님 지금 오고 계신데요. 또 염선무 손해 사정사님, 또 김동훈 기자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듣고요. 오늘 지난번에는 보험사에서도 오고 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지난번 토론회에서 약간 위축돼가지고 오늘 저기 못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도 내용도 잘 전달하고 저희가 또 추가 취재 통해서 환자분들의 목소리 전달하고 또 정책적인 것까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언론 역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의 진실을 주제로 법무법인 비치로 장휘일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치로의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작년부터 백내장 실손보험금이 부지급 사례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다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하나하나 법리적인 부분과 요 현황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뭐 컨텐츠 이렇습니다. 백내장하고 실손보험이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의료 자문도 하나의 쟁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의료 자문을 넘어서서 입원 치료인가 통원 치료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 관련한 그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 쟁점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내장 실손보험 무슨 관계일까요? 일단 백내장부터 뭔지 뭐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백내장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화 질환입니다. 만 40만 넘어도 그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걸리고, 쉽게 말해서 백내장이라는 게 흰머리에 빗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발의 노인도 흰머리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새치가 많은 사람도 흰머리가 있다고 하죠. 백내장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들면 새치 생기지 않습니까? 흰머리 생기고.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의 차이가 있겠죠. 백내장은 쉽게 말해서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혼탁해져가지고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질환인데, 카메라로 설명을 하면 렌즈예요. 렌즈 없으면 카메라로 그 촬영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중요한 기관인데, 이 렌즈가 망원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들면 먼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렌즈를 갈아 껴야 되는 겁니다. 그 갈아 끼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인 거고요. 그럼 백내장이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냐?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예, 절개해가지고 수정체를 깨부시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인공 수정체가 없으면 눈을 못 보겠죠. 수정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단초점으로 넣냐, 다초점으로 넣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다초점 안경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노안이 와가지고. 근데 백내장이 증상이기도 한데,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입니다. 가까운 게 안 보여서 다초점 렌즈를 끼는데, 눈도 똑같습니다. 단초점으로 하면 그냥 그 렌즈만 갈아 끼는 거예요. 쉽게 그 설명드리면 카메라에서 망원 렌즈 있죠. 망원 렌즈가 헐어가지고 그걸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게 단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럼 여전히 가까운 건 안 보이고 그냥 보이겠죠. 근데 국민들은 더 나은 치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원하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제도도 함께 봐야 돼요. 아까 조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그 보전이 되는 치료를 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아닌 건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는 좀 어드밴스드된, 좀 발전된 뭐 신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비급여인데 나라 국가 재정상 이걸 다 급여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하기는 너무 좀 재정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남겨둔 겁니다. 근데 그 비급여가 임의 비급여랑 법정 비급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정 비급여라 그러는데요. 인정 비급여가 법정 비급여인데 실손 보험사들은 이 법정 비급여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상품을 다 내놨습니다. 뭐 가입 시기에 따라서 뭐 100%, 90%, 80%뭐 이렇게 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은 나은 치료를 받고 싶어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동네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만 받는 진료받는 걸 원하지 않고 내 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은 뭐 거의 뭐 신체 기관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고 내 눈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가 늘어나겠죠. 비급여 지급액이. 그 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하는 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쟁점이 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데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수가제가 뭐냐? 요거는 행위수가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흔히 가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뭐뭐뭐뭐 했으니까 치료비를 따로 받죠, 진료비를. 근데 포괄수가제는 하나로 묶어서 받습니다. 뭘 하든 어떤 치료를 받았든 백내장 수술을 하면 가격은 똑같아요. 뭐 25만 원 이렇게 내면 돼요,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요건 나라에서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입원 치료라고 보장을 해줬어요. 포괄수가제는 즉 입원 치료입니다. 또 여기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인 거예요. 근데 이번 여기서 이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찬찬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급여예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입원 치료로서 급여인데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 때는 비급여입니다. 이거는 인정 비급여라서 법정 비급여라서 실손 보험사들이 이거를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 계약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찬찬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자문하고 입원 통원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럼 의료 자문이 뭐냐? 의료 자문은 보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보험 사고가 뭐냐? 보험 사고는 내가 병을 진단받으면 보험 사고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치의가 차트에 병을 진단을 하면 그게 보험 사고가 됩니다. 그 병이 걸리면 난 치료를 받죠. 그럼 치료비를 내고 실손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 구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백내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과연 차트에 백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백내장이냐라는 거죠.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백내장이 있더라도 단계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자문이 뭐냐? 결국 차트 보내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백내장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단이 백내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혹은 작년에 있었던 일은 백내장이 초기면 못 주겠다. 중기라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의료 자문의 이슈고 다음으로 가서는 이제 입원 치료, 통원 치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그랬죠. 포괄수가제는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사실 이 보건복지부나 다른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기관들도 이건 다 입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포괄수가제라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백내장은 입원입니다. 라고 홈페이지까지 탑재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납병동 입원이 6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이건 입원으로 간주해서 입원 치료비가 나갑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입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다 나라에서도 입원인 줄 알고, 의료기관도 알고, 보험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입원 한도는 5천만 원이에요. 실손보험사 보통 5천만 원 정도 되고, 통원 한도는 통상 한 2,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백내장이 다 입원이니까 5천만 원 한도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백내장은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다. 20만 원, 3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그럼 그 흐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의료자문부터 봐야 돼요. 의료자문 다른 보험 사고에서도 의료자문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뭐 암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뭐 전립선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에 관해서 의료자문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자문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요.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조문, 뭐 법조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재미가 없는데 제가 원래 재미있는 사람인데 다들 무거우신 분위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보험자죠. 국민이죠.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구조죠. 보험사는 이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수일 이내에 요걸 심사를 해갖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요걸 지급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손해사정사가 뭐 사고도 조사하고 병원도 뭐 현지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 총 책임을 손해사정사가 결정을 합니다. 네. 요게 기본 구조예요. 보험 청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럼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자, 의료 자문에 놓고 볼게요.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아까 선임한다고 했죠. 손해사정사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서베이 손해사정사, 그리고 자회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독립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전국에 한 600개 정도의 그 손해사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손보험사들이 각자 자기 자회사인 손해사정사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내 거예요. 네, 모회사 자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이 갖고 있는 자회사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서베이 손해사정사는 1년마다 보험사랑 계약을 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이 보험 사고가 불분명할 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데 누구를 선임하겠습니까? 이 서베이 손해사정사나 주로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해요. 독립 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들이 보통 이렇게 맡기는 그런 손해사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회사인 손해사정사는 당연히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보험사하고 피보험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보험 분쟁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축구로 치면은 축구 경기 한일전을 한다고 해보죠. 한일전을 하면 심판이 다른 나라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편파적인 그런 손해사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손해사정사들이 병원에 의료 자문을 의뢰해서 손해사정사가 병원으로부터 의료 자문 회신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아까 의료 자문이라는 게 보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험 사고라는 건 백내장에 있어서는 백내장 진단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보험 사고인데, 그럼 백내장 진단이 적정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료적으로 백내장 진단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세극등 현미경입니다. 뭐 다른 OCT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수정체를 관찰해서 주치의가 그 수정체의 정도를 빛을 비춰가면서 세극등 현미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각도를 달리해가면서 봤을 때 수정체가 뿌였네, 뭐 좀 초록색이네, 뭐 딱딱하네, 이걸 진단을 해서 백내장 진단을 내리는데, 그럼 본 사람이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요 다음에 있는 게 보험사들은 그러면 난 그거 못 믿겠다. 차트에 백내장이라고 진단돼 있는데
그럼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사진을 찍어놓은 걸 가지고 나도 판단을 하겠다 해서 요 의료 자문이 시작된 겁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내장 진단을 위한 세극등 현미경 사진이 의무화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DB도 그렇고 이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의무화했습니다. 피보험자로 하여금, 환자로 하여금 다 이 사진을 제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 자문을 다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 자문이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자문의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자문의가 누군지 불분명하다는 거는 작년 상반기에 받았던 의료 자문 회신을 보면 병원까지만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뭐 여러 가지 그 샘플이 있는데 대학병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뭐 상급 종합병원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의사가 더 좀 전문의가 했으니까 더 정확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도장이 없어요. 누가 자문을 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의사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환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의료정보를 병원에 보내는데 제3의료기관에 보내는데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문의가 누군지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쉽게 말해서 저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법무법인 도장도 안 찍고 제 변호사 도장도 안 찍고 이 검토 회신서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그냥 장의일 이름 써서 변호사 장의일 이름 써서 나가면 그냥 편지예요. 편지에 지나지 않고 공신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자문 회신을 받았는데 병원 이름만 덩그러니 있고 누가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정식으로 의뢰를 받았다면 도장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외로 이렇게 받았다면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계속 의문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험사가 직접 자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요 구조가 된다 그랬죠. 요 그 병원하고 손해사정사가 의료 자문을 의뢰하면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을 합니다.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의료 자문 회신을 보험사가 받아요. 보험사가 직접 받아요. 병원이 보험사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좀 구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의료 자문이 필요하냐? 공신력이 있냐? 실효성이 있냐?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자, 의료 자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내장 진단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는 세극등 현미경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극등 현미경은 이렇게 그 주치의가 세극등 현미경에 환자 눈에 빛을 비춰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이거 못 믿겠다 사진을 찍어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근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각도가 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진은 딱 그 순간밖에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백내장을 진단할 때 의사들이 빛을 이렇게 굴려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합니다.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얀지, 뒤에가 하얀지, 앞에가 하얀지 이런 거를 각도를 달리해가면서 보는데 사진은 그 사진 한 장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은 해상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모니터, 고화질 모니터가 좀 높겠죠. 그리고 프린터겠죠. 보험사가 보는 건 칼라 프린트한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라 프린트한 사진을 가지고 대학병원 전문의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내장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정말 의사 한 10명을 두고 한 사람의 백내장 환자를 진단한다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땐 3단계일 수도 있고 4단계일 수도 있어요. 백내장 진단의 정도는 LOCS 시스템이라는 그 단계를 보는 단계가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진단을 하는데 보험사는 쉽게 말해서 중기까지는 못 주고 말기에 가까운 중말기만 주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극등 현미경을 보고 백내장 진행 정도에 따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부산 서부지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가 정확하냐 요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이가 그 주치의죠. 직접 본 사람이 직접 빛을 비춰서 현미경을 통해서 육안상으로 확인하는 게 골든 스탠다드다. 제일 정확하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백내장 관련 소송을 하지만 재판에 가보면 판사님들도 의문을 제기해요. 아니 차트에 백내장이라고 돼 있는데 보험사는 뭘 근거로 보험이 백내장이 아니라고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내장이 아닌 걸 백내장이라고 했다는 건 보험 사기예요. 아닌 걸 있다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료 자문의 문제점인데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료 자문을 이제 안 해요. 작년 상반기 때 다 의료 자문을 했어요. 의료 자문을 해서 백내장인지 아닌지 보자. 백내장도 초기 중기면 못 주겠다. 3단계도 못 주겠다. 4단계 정도는 돼야지 주겠다라고 보험사가 했었는데 그래서 다 의료 자문을 시행하다가 의료 자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지급 상태로 계속 보류를 합니다. 지급 보류를 하고 동의해서 대학병원 회신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요거는 뭐 백내장 초기인 것 같다. 유무를 잘 판단할 수 없는데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뭐 3단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내장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근데 신기한 게도 보험사는 2022년 하반기에 6월 이후에요. 이제 의료 자문 하지 않아요. 백내장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질 않아요. 백내장은 맞다고 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통원한도로 지급을 해요. 백내장은 맞는데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야. 그래서 통원한도로 20만 원, 3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 백내장 사태가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나와요. 입원이냐 통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입원 한도는 5천만 원 정도 되고 통원 한도는 2, 30만 원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이거를 백내장을 인정을 원래는 안 했었는데 이제는 백내장을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백내장은 통원 치료니까 20만 원, 30만 원 지급하고 종결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자, 요거는 또 포괄수가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의 그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딱 나와 있어요.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고 입원 치료다. 6시간 아니어도 입원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이퀄 입원 치료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포괄수가제는 왜 해놨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군에 대해서 나라가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든 똑같은 그 가격으로 받게 해서 의료기관이 딱 평균적인 치료를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입원을 보장해서 수가를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 1월에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죠. 2심 판결입니다. 환자 한 명하고 현대해상 간의 소송이었고 보험사 측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이 선임이 됐습니다. 1대1 소송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 뭐 요거는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뭐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긴 하는데 포괄수가제에서 말하는 입원 치료라는 것과 보험 계약에서 약관에서 말하는 입원 치료의 입원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입원이라고 보려면 납병동 입원에 준해서 6시간 정도의 입원을 해야지 입원이다.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어야 된다. 입원의 실질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요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단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환자도 상고를 하고 보험사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어요. 2심 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보험사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백내장은 다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입원은
따져봐야 된다. 2번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를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맞네라고 해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는데 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법리적으로도 이게 좀 중요한데 대법원은 4개월 동안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가 되면 4개월 동안 이게 심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건을 검토를 해서 심리를 열지 안 열지를 결정하는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심이 맞다, 2심이 한 말이 맞다라고 해서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문은 어떻게 나오냐? 심리불속행 기각 7자 나옵니다. 주문에. 그리고 이유에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이에요. 대법원 판결의 99.9%는 거의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뭐 몇십만 건씩 있어요. 정말 많아요. 사람들은 다 삼세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유를 판시를 하진 않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뭐가 그럼 의미가 있냐? 판결은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소송이 1대1 소송이라 그랬죠. 1대1 소송인데 1대1 소송이 어딘가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이게 타당할까요? 안 타당할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판력이라는 거는 판결의 주문에 생깁니다. 뭐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생기고 그 이후에는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법리는 대법원에서 이게 판단을 했을 때 이유에 딱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백내장의 2번은 좀 잘 살펴봐야지 그냥 다 2번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다 따르는 판결이 됩니다. 근데 실무상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왔다. 그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하급심 판사님들이 참조를 해요. 특히나 이제 서울고등법원 2심 판사님들은 요거를 따릅니다. 모범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판단을 했었네. 내가 근데 이거 반대 의견을 내면은 파기환송 당하겠지 해서 이렇게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저기 1심하고 2심하고는 좀 달라요. 1심에서는 뭐 각급 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은 또 자기 주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따르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는 요 지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가지고 이제 백내장 2번이 아니다, 통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항소심 판결의 주문은 뭐 저 판결이 보험금 30만 원 지급해라, 통원 한도로 지급해라라는 거예요. 이유도 설치는 됐죠. 이유에 대한 법리가 있는데 그거를 존중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고 작년에 그 뭐 백내장 수술했던 데 수만 명이 이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급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몇만 명이 될 거고요. 그분들이 다 소송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는 다 가게 될 거예요. 뭐 결과가 1심에서 이기든 지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은 요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든 아니면 이번에는 이유에 설치된 판결이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보험사는 이제 백내장은 2번이 아니라 통원이기 때문에 2번 심사를 해가지고 2번이 아닌 사람들은 다 통원 한도로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보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법을 하는 입장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번은 지금 납병동 2번이라는 법리가 있지만 포괄수가제의 2번이라는 건 정책적인 차원의 2번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유관 부서들이 어떠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냥 만약에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분쟁이 요새 있으면 그냥 보험사랑 피보험자랑 잘 알아서 해결하세요라는 회신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피보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 기대냐 아니면은 소송을 하냐 법에 기대냐인데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입법부에서 이런 이제 행사를 주관한다는 게 결국 이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보험업법이 있고 그 관련 법안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냐에 따라서 또 바뀔 여지가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자문에 있어서는 의료 자문 제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입법적인 그런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사실 법으로 기대는 거는 느립니다.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있으면 정부가 제일 빨라요. 정부가 빠르다는 건 정부는 금감원이든 보건복지부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국회도 좀 느립니다. 국회는 그 다음으로 빠른데 국회는 법을 만들려면 그것도 뭐 1년, 2년 걸릴 거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판결은 더 늦어요. 제일 늦게 변화해야 되는 게 법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데 그래도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위해서 제가 좀 질의 답변 시간을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질의 답변 의견 편하게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의료 자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의료 자문은 네, 의료 자문의 정의요. 의료 자문의 정의는 네.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 사고가 사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 사고는 차트에 병명을 기재하면 그게 보험 사고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료 자문의 형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금융위원회 쪽에다가 의료 자문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본 바가 있고요.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없었고요. 의료 자문이란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유무에 관해서 전문인인 의료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험 약관상 어느 부분에서 백내장의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의료 기록상 들어있는 어떤 정보가 보험 약관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험 약관에는 백내장 지급 거절 기준이나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의료 자문의 정의를 놓치시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또 의료 자문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라고 금융 이쪽하고 다른 답변을 했어요. 의학적 절차에 따라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약관에서는 지급 대상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어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같은 그런 기준들이 총망라에서 없는 이상 보험 약관의 그 보험금 지급 기준이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준에 대한 것들은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보험 약관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험 계약자들한테 유리하게끔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법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판사들은 그 약관과 법에 분명히 명시된 이런 그 규정들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또는 그 의료 자문의사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 변호사님 생각은 또 어떤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 백내장 사건에서 제가 조금 준비한 자료를 조금 읽어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단 그럼 네? 간단하게 제가 예. 너무 기니까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관상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험 같은 경우에 뭐 1기, 2기, 3기에 따라서 뭐 지급 기준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백내장은 보험 사고 백내장인지 아닌지의 유무에 대해서만 있지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거절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게 되면 판사님도 그럼 약관에도 없는데 왜 지급하지 않냐라고 해요. 근데 백내장인지 아닌지는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시는 판사님도 계세요. 그게 이게 실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료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자문 의사들도 의료 자문 의견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무 기록은 그러니까 진료 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무 기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기록들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한 어떤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의학적 근거에 의한 어떤 소견대로 치료한 내역을 확인해 주는 그런 문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주장도 그거예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손보험의 지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령을 준수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한다라고 해놓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무 기록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해서 작성한 거를 그것을 보험약관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러면서 의료 자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료 자문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결과를 놓고 지급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왜 이것을 법조계에서는 계속 인정을 하면서 판사의 어떤 그 요구나 또는 보험회사의 요구에 이끌려가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진료 기록 감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요. 이 기록 자체가 목적이 달라서 작성 목적이 달라서 의료 감정에 의료 자문에 자료를 쓸 수 없습니다라는 거를 전개를 해서 이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를 좀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계속 이 형식도 맞지도 않고 일단 발표를 하셨고 지금 논의는 오히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보기에는 내용이 근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요. 네. 일치하고 네. 지금 근데 마치 틀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의료자문보다는 그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도 이미 났고 네. 더 이상 쓰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의 사실 쟁점은 제가 보기에 입원이냐 통원이냐 이 부분에 더 포커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도요. 이미 그거는 논의 자체가 네네. 그래서 제가 나서- 지금 이거를 잠깐 네, 들어오시죠. 읽겠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그리고 말씀을 잠깐만요. 해주셔야 돼? 그거 좀 이따가 시간을 맞춰서 드릴 테니까 이미 네. 토론자만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혹시 그 저한테 뭐 옛날에 무슨 통계 자료 때문에 네, 의료비 보건 그랬었죠? 개정과 저는 관련해서 지금 네. 정말 오래전인데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성함 듣고 나니까 이쪽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때 통계 가지고 얘기했고 네. 오늘 얘기도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입원이냐 통원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류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주로 OECD 통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입원과 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논의가 핵심이 지금 그 부분에 넘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관심도 있고 시간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 토론자도 많이 와 있으니까 갑자기 이 개별적인 질문 가지고 뭐 10분 가면은 좀 문제가 생겨. 잠깐 기다려 주셨다가 하고 사회 진행을 하시죠. 네. 들어오시죠. 네, 변호사님께서 알기 쉽게 상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패널 토론과 간담회를 진행할 텐데요. 자,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그 이 실손보험의 이슈인데 아까 언뜻 들으니까 지난번에 실손보험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약간 처음에 쟁점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좌장 의뢰를 받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일철 제가 받은 바가 없어서 그냥 저 개별적인 그 기본적인 정보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는데 오늘 우리 장 변호사님 그 말씀을 제가 언뜻 읽고는 왔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정말 그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흥미롭고 최근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잠깐 사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손보험 이슈는 이제 특히 20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때 제가 저도 옛날에 보건복지부에 과장도 하고 했던 사람이 오래됐죠. 그러고는 지금 이제 학계로 넘어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왔을 때 실손보험 이슈가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생명보험에서 이제 참여하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실손보험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꽤나 많은 발언을 하고 진행을 해왔고 관심을 갖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오늘의 주체는 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주체는 실손보험사가 있고 그리고 그 보험 가입자가 있고 가입자는 동시에 환자가 됐을 때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료 공급자가 있어요. 의사들 중심으로 한 오늘 같으면 안과 의사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주장도 하고 저 때문에 뭐 법정 본인 부담의 그런 이슈도 제기했고 제가 파리에서 OECD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그 보충보험, 실손보험의 여러 가지 법정 본인 부담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애시당초 이 보험 실손보험의 큰 문제는 실손보험사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실손보험사가 그 엉터리 보험 상품을 팔았죠. 컨트롤도 되지 않는 상품을 마구 팔아가지고 팔 당시에 보험사에 뭐 이사는 보너스도 받고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팔아놓고 나니까 지금 그 당시 1세대, 2세대 보험이죠. 지금 이렇게 후에 보험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그 뒤로 벌어지는 문제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백내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백내장 수술 자체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조절용 렌즈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이거를 평상시 보험료 낸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걸 쉽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옆에 의사들이 또 부추기고 뭐 해가지고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눈의 계측 검사를 보험 급여를 하니까 그 가격을 본인 부담 해당하는 거를 그 조절용 렌즈 가격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나 환자의 어떤 그 피보험자나 보험 가입자나 보험사나 전부 지금 블레임을 받을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냐에 따라 상당히 이제 얘기가 다르죠. 이제 오늘 이슈로 그러나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백내장 사태가 지금 현재는 우리 공보험을 주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제보다도 그거는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험료를 내고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공보험이나 국가가 나서서 그 기본적인 컨트롤만 하면 되지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공보험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눈의 계측 검사나지 뭐 여러 가지 그 안과 조절 이것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할 때는 이제 나서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공보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모럴 해저드를 일으키는 실손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국가도 그 일원인 그 입법부도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의 이 논의는 아마 초기에 약간 논쟁이 있었던 어느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넘어서서 과연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의 실손보험의 관계라고 하는 이 측면이 하나 있고 이것이 또 공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입원과 외래의 문제라든지 저는 아까 딱 듣고 나니까 저는 관점이 섰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사회자니까 일단은 잠깐 보류를 해두고 전체 진행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간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으나 오늘 마침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오신 것 같고 하니까 전체 토론을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 제한을 미리 시간만 주더라고요. 한 5분 이내로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5분 이내로 진행을 하면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이내로 제가 5분을 넘어갈 때는 이제 제지를 할 거고 5분 이내로 돌아가면서 1라운드 듣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미숙 씨라든지 다 보험사의 입장, 보험사의 입장은 또 아닌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예, 그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시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제가 기회를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패널 순서대로 해서 우선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 권리 찾기 시민연대 대표께서 5분 정도 내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작년 이 백내장 사태가 터졌을 때 워낙 피해자분들이 많고 이 시민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뭐 이 사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보험사가 너무 부당하고 그래서 당연히 보험금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뭐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하여튼 뭐 많은 피해자, 특히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뭐 대통령실의 청원글이 8,000건 이상 올라갔고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도 뭐 대통령실 정책 제안화 과제로 백내장 사태 해결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들이 상대하기에는 보험사들이 너무 골리앗인 것 같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고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저는 뭐 이런 간담회가 계속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여론 지형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검색어에 포털에서 뭐 백내장 보험금 치면 또는 백내장 치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내장은 과잉 진료의 주범이고 실손보험사 재정 적자의 주범이라는 그런 보험사들의 보도 자료 위주의 기사들이 거의 다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가족들도 백내장 그거 과잉 진료 아니냐, 나쁜 안과 의사들이 환자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과잉 진료 하는 거 아니,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가 필요한 게 선량한 피해자들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좀 그 언론 지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저는 이런 정책 간담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 변호사님께서 뭐 주요 부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좀 보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보험금을 못 받으신 분들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경제적인 손실도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좀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 불편해서 혹시 내가 이게 눈이 침침해서 뭐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까봐 아니면 뭐 부딪혀서 낙상을 당해서 사고를 당할까봐 이게 시력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백내장의 질환이. 그래서 막 참다가 수술했는데 내가 무슨 뭐 과잉 진료 무슨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무슨 뭐 그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의 재정에 무슨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받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이게 백내장 치료가 과잉 진료인가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통계를 찾아봤더니 우리 국민 60대가 되면 전체 72%, 70대가 되면 90%가 백내장 질환을 앓고 매년 30만 명 넘게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 건수 추이를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 연평균 거의 7%씩 꾸준히 수술 건수는 증가해 왔어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그게 최근에 이제 백내장 보험금 지출이 보험사들이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뭐 연간 몇천억까지 늘었잖아요. 백내장 보험금 지출은 뭐 몇 배가 늘었는데 그렇다면 과잉 진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보려면 백내장 수술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그냥 백내장 수술 건수는 연평균 7%씩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한 것밖에 없어요. 수술 건수가 많이 늘어서 과잉 진료를 했다는 어떤 증거는 어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논점이 되는 그 백내장 수술 환자 수는 똑같은데 그분들이 단초점 대신에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초점 렌즈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의사의 권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내가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인데 어떤 렌즈를 선택하는 게 나의 건강에 좋을지는 결국은 환자의 최종적인 선택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이게 좋은 거라고 유혹을 하더라도 만약에 수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입는 그 건강상의 손실은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가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의사가 과잉으로 뭐 환자를 유혹해서 현혹해서 엉뚱한 렌즈를 착용하게 해서 만약에 그 시력이 안 나오거나 뭐 불편해지거나 그러면은 그 환자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나는 단초점보다는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다초점 렌즈를 선택해서 수술을 했고 그거는 국가가 인정한 인정 비급여 수술이고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 다초점 렌즈를 선택해서 수술했는데 왜 이게 과잉 진료냐?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게.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 선의의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 수술 시기 무슨 이 수술 시기가 언제가 적정하냐? 백내장의 진행 정도가 1단계, 2단계 언제가 적정하냐를 보험사한테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 미국 안과의사협회 AAO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과 학회인데 거기 찾아봤더니 백내장 수술 시기에 대해서 LOC에서 백내장 진행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자가 운전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라라고 AAO 미국 안과 학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 보험사의 그 터무니없는 주장 우리가 환자분들은 감당을 그동안 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제가 또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단초점 렌즈하고 다초점 렌즈 전국과 선진국에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봤더니 단초점 렌즈의 사용량은 정체 상태고 다초점 렌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특이해서 안과 의사들이 욕망이 커서 다초점 렌즈를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발전된 기술을 채택하고 그냥 환자가 선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없도록 언론이 정확하게 어떤 진실을 보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판사분들도 판단을 할 때 언론을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냥 그 보험사 입장만 그 보도자료만 일방적인 보도자료만 이렇게 도배되어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간담회 자리가 자주 열려서 이런 진실들이 드러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예, 딱 그 다음은 안기정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난 토론회는 오질 않아 가지고 그때 논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사로 좀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고 아마 오늘 장 변호사님께서 관련 이제 내용을 설명해주고 오늘은 아마 환자 단체까지 부른 이유는 좀 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이제 거절 사태에 대한 해법을 한번 다양하게 찾아보자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단체 입장에서 한번 이 백내장 수술의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분 정도 하더라도 좀 약간 이해해 주시는 게 저는 한국 백혈병 환우회에서 이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백혈병 환자고요. 백혈병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백내장이 합병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치료가 끝나고 나는데 정기적으로 백내장 검사를 이제 안과에서 받고 있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수술을 합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오늘 들었겠지만 평생으로 치면 대부분 뭐 한 번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중증 환자들은 이 항암 치료, 뭐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그다음에 독한 이제 약제들의 그 부작용으로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변호사님하고 쭉 이제 아까 제가 김미숙 회장님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몇 가지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결론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백내장인지 아닌지는 이제 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뭐죠? 세극동 현미경 검사로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력 교정 목적으로 이 백내장 수술한다. 이제 이 논란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백내장이 있으면 시력 교정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또 제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의료 자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의료 분양 조정 중증원에 이제 의료 그 감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도 이 참고 자료입니다. 이 의료 감정은 참고 자료지만 이 조정이나 재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 자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일단 지금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오늘은 핵심은 아까 오늘 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입원 치료냐 통원 치료나 문제인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저는 당연히 이제 백혈병에 혈액암 투병했던 환자들 합병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저는 당연히 실손보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맞긴 맞죠. 어쨌든 고등법원 판결에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그 내용에 따르면 입원 치료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2022년 작년 6월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도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아마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제 기판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그 이 실손보험사에 쪽에는 고등법원에 있는 그 판결 이유까지도 가지고 이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건데 저도 법대를 나와가지고 저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좀 알고 있거든요. 기판력은 그 전부 이게 성패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재 1,0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을 집단 소송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유를 잘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은 1심에서는 이제 이거 피해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지금 보험사가 승소한 거잖아요. 1대1입니다. 1대1. 저는 대법원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일단은 이유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저는 또 적어도 1,000명 넘게 되는 이 사회적 큰 이슈 더구나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이제 이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준에 대한 뭐 이런 개선하겠다는까지 발표까지 했었으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약속까지 한 내용이라면 어떻게든 대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폐소하면 안 됩니다. 폐소하면 이게 아마 1,900명이 아마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일이 되는 것 같은데 폐소하면 1인당 100에서 한 300만 원 폐소 변호사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1,000명 따지면 몇십억이 몇십억. 지금 소위 국민들이 몇십억의 소송비를 내고 지금 이제 보험사와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논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보험사가 너무 유리한 거잖아요. 일단 2심 판결에 비록 뭐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했더라도 어쨌든 이 2심 판결을 근거로 가지고 지금 직업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이제 오늘 제가 요걸 하면서 왜 저 단체를 불렀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경험이 있습니다. 2015년에 거의 비슷한 유형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잠깐 제가 시간 좀 더 달라고 했던 게 2015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폐암 환자들이 고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이 표적 항암제가 이제 출시가 돼서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한 3, 4일 정도 입원해서 검사 받고 각종 하고 그다음에 처방하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치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 경구용 이제 표적 항암제는 경구용 먹는 항암제거든요. 그 먹는 항암제를 이제 했는데 이게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실손보험사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메리츠화제에서 이름을 이야기 드리면 워낙 상징적인 사건이라서 메리츠화에서 실손보험사를 대표해서 이 김경희라고 하는 폐암 환자를 상대로 이 지급 거절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기억이 있냐면 결국은 지급이 안 돼가지고 하루 25만 원 받으려고 매일 가서 이 폐암 환자, 말기 폐암 환자가 매일 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 받아가지고 약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늘 그 조명희 의원님 계셔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래서 김경희 환자하고 저희 환자단체연합회 우리 그 대표들하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융감독원의 앞에 가서 침묵 시위를 우리가 한 달 동안 했었습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 시위만 하고 의견서 보내고 국회의원 쪽에 이렇게 의견서 보냈는데 그 당시 이하경 의원이 그 임시국회 때 금융감독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이 그러면 실사하고 보건국적 육군 해석을 통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실제 2015년 6월달에 그 발표가 돼서 12월부터 퇴원하는 환자들이 전체 다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됐고 제가 그거를 공문도 받았거든요. 공문을 33개 보험사에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소송이든 보험사 대항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항상 보면 그냥 총대 매신 공익적 활동이 있던 것만 몇천만 원 소송비용 물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못했는데 저희들은 소송은 이미 이분이 당한 부분이 있고 소송 대정하지 않고 소송에 또 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분명히 해줄 거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논리가 뭐냐 이 논리입니다. 백내장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표적 항암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다 입원해가지고 항암 주사 맞으면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표적 항암제로 먹는 항암제만 먹고 집에 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죽기 한두 주 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니까 논리를 만든 거죠. 이거는 퇴원이니까 퇴원해서 먹는 약이니까 입원이 아니다. 이 논리를 만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사에서 백내장 입원으로 해서 다 줬잖아요. 어쨌든 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액이 많아지니까 논리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백내장 아니다. 두 번째는 그 시력 고정 목적이다. 세 번째는 뭐 이제 의료 자문 동원을 한다. 네 번째는 이제 통원이라 25만 원, 30만 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래 되면 백내장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제 실손보험사들은 금액만 많아지면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안하냐면 최근에 5억짜리 몇 억짜리 보험도 나오거든요. 몇 억짜리 나오면 실손의 상한금이 5천만 원을 기본으로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보험금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또 논리 만들어 가지고 뭐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고 논리 또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국회가 금융감독원을 움직여서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어도 건강보험 재정 보양률이 많이 좋아졌지만 국가의 의료 같은 부분들이 공백이 있거든요. 그걸 메워주니 그다음에 실손보험의 역할인데 저는 그게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여당 야당 다 모였잖아요. 두 국회의원이 여기 아마 보좌관이 계실 텐데 두 국회의원께서 꼭 금융군단 불러가지고 질의해서 그리고 실사하고
그리고 육군 해석도 하고 다양한 거 해가지고 저는 대책을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돼지고 이거는 단순히 지금 1,000명에 소송하고 있는 이 백내장 수술 환자의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전체 실손보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많은 환자들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될 것 같고 염선무 실손 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선무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민원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융민원 1위가 바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험민원이 많은 이유는 보험회사가 지급 여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인데요. 아까 의료자문이나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보는 것들 그런 과정을 손해사정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들이 처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의하면 환자들에게 반드시 이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으시다 보니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보험사들이 몇 건이나 이게 있었는지를 집계해 보니까 주요 보험사들 다 더해도 15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그 환자들이 보험회사가 아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그 독립 손해사정사가 이게 정말 수술이 맞았는지 그리고 입원하는 게 적정했는지를 따져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이 제도의 장점은 보험 소비자분들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많이 아시고 또 보험금 청구하고 이 조사 대상이 됐다고 안내를 받으셨을 때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 요약한 건가요? 그래요? 예. 그럼 뭐 다른 분들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김동훈 쿠키뉴스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쿠키뉴스 기자 김동훈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말하셨던 뭐 장유실 변호사님이나 뭐 이제 정경인 대표님, 뭐 안기종 대표님께서도 이제 전문적인 좀 것에 대해서 좀 잘 풀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현장에서 좀 느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좀 경험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이제 좀 보완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그 어떤 제보자님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계속 꾸준히 취재를 해왔던 그 백내장 좀 이제 그 분쟁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잘 끝났습니다. 그 보험금을 전부 다 이제 받게 됐고 정말 허무하게 끝났어요. 뭐 법적인 분쟁을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중간 단계에서 그냥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깊게 파고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그 보험사 사람들이랑 이제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냥 이거 뭐 수많은 그냥 법정 분쟁 중인데 왜 기자님이 굳이 이거를 한 명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냐,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굳이 하시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좀 어이가 없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화가 나니까 나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취재를 거의 같이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뭐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꿈 싸움이 길어지겠구나 결국 뭐 법적 분쟁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허무하게 끝난 이유가 뭐냐면은 3자 그 의료자문을 결국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3자 의료자문이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어떤 이제 대학병원을 겨우겨우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의사한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래요. 그러고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돌아가고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미 바로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앞서서 꾸준히 얘기하셨던 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그 통원 치료도 아니다라고
라고 그렇게 보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왔던 그 지급을 거절해왔던 보험사가 그냥 의사가 이거 입원 치료 할 만한 이건 입원 치료가 타당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그냥 딱 한마디만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보험금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앞서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의료자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자 의료자문이 아닌 그 앞 단계에서 있었던 의료자문들은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제가 이제 써놨지만 그 김병욱 그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의료 자문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악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그나마 3자 의료 자문만큼은 여전히 아직 그래도 이제 보험사와 이제 보험 소비자 간이 이제 법적 분쟁으로 최후로 가기 전까지 좀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좀 현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그 좀 마지노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3자 의료 자문이 그 대학병원에서 점점 부담스러워해서 이거를 받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 내에서 어떤 대학병원을 찾아가도 뭐 의료 자문을 받아주는 데가 이제 점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이슈들을 결국은 법적 분쟁까지 계속 끌고 가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자 의료 자문이 어찌 보면은 가장 좀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쟁을 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드는 만큼 의료계와 그리고 이제 보건계 그리고 또 이제 금융 당국이 좀 나서서 이 의료 자문 3자 의료 자문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든지 좀 이렇게 규모를 키워가지고 좀 공적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진짜 수많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법원에 또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좀 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는 다들 짧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표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정리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장 변호사님은 남은 저기는 김연아 보건복지부 필수총괄과 사무관님 하시는 업무하고 좀 전반적으로. 네, 저는 복지부 필수총괄과 김연아 사무관이고요. 이제 오늘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이제 실손보험 담당자 쪽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시고 또 금감원도 같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안전 그리고 의료 행위의 적절성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이제 비급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급여 행위가 환자들이 뭐 가격이나 이런 걸 정확히 비교해 보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더 정확히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뭐 비급여 가격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고를 받음으로써 좀 더 비급여 진료 행위 현황을 더 잘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급여 행위가 아무래도 치료적 비급여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진료를 병행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보 재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가 이제 비급여 진료 행위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손보험 관련해서 뭐 세부 청구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 말에 발표했던 이제 비급여 관리 강화 뭐 종합대책이라는 대책이 있어서 이제 비급여 행위가 물론 이제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실손보험이라는 어떤 사적 계약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도 보건 당국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미 기존 계약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세부 산정 기준이나 뭐 이런 걸 개발할 때 복지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보험 협의체라고 17년부터 금융이랑 복지부 함께하는 협의체에서 관련된 뭐 실손보험 관련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백내장 관련해서도 이제 작년에 저희는 이게 하도 뭐 실손보험 청구액이 과다하고 그래서 뭐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제 급여 청구 전에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뭐 체크리스트를 이제 마련해서 적정 꼭 필요한 진료였는지 이 다초점 렌즈 뭐 비급여 행위가 꼭 필요했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전은 마련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현장에서
뭐 실손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조금 분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공사보험 협의체 통해서 함께 좀 논의하면서 환자들 건강 그리고 알 권리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복지부가 함께 논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부도 짧게 하시네. 예.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 하신 말씀 추가적으로 하시고 또 아까 플로어에서도 말씀하다가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 통계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종문 의원실을 통해서 2021년도에 보험사의 그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건이 몇 건이냐라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 중에 지급 건이 몇 건이냐, 그다음에 지급 거절 건이 몇 건이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청구 건수가 62만 1,847건이고요. 지급 건수는 60만 8,945건으로 97.9%가 지급이 됐습니다. 2.1%가 지급 거절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보험으로 청구된 건은 69만 5,044건인데요. 이것을 단초점하고 다초점하고 구분해서 통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합계 통계를 얘기를 하세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합계 통계만 얘기하지 단초점이나 다초점이나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단초점은 백내장 수술 치료 목적이 맞다라고 보험회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초점은 이게 시력 교정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분을 하는데, 이 단초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구 건수 중에서 32만 6,099건, 46.9%에 불과한 것만 해당이 됐고요. 이 단초점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이 되지만 오히려 다초점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 부분을 제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제외한 숫자가 2021년도만 해도 422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돼서 오히려 보험회사 주주가 이익을 더 얻게 되는 사유가 됐는데도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질병군 분류 번호와 관련해서 DRG 코드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DRG 번호로 청구된 건이 이게 중증도를 구분해서 합병증이 동반한 건과 동반하지 않는 건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31만 8,521건이 97.7%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만 합병증을 동반한 수술인데 보험회사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그랬어. 판례도 아닌데 판례라고 인용을 하면서, 여기 김동인 기사님 그 글에서도 지금 판례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좀 이제는 판결이라고, 이렇게 전원합의체에 의견이 없는 대법원 건은 판례가 아니라 판결이라고 분명히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비중증도에 해당하는 이 코드로 지금까지 지급한 건도 같은 분류 코드입니다. 비중증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지급하지 않은 건도 비중증도에 해당하는 건들이에요. 똑같은 분류 코드를 놓고 왜 지급을 하고 거절을 하는지, 이렇게 엇갈린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누군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써온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 영업보험료와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을 노린 3대 장사꾼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주주, 손해사정사,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분쟁으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면 보험회사 주주가 이익을 보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보험회사가 지급 거절한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할지라도 보험 수익자는 손해사정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을 손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보험 수익자가 아니고요, 영업보험료를 부담한 계약자입니다. 애모 개선 목적 시력 교정술이라면 의료비는 전액 비보험급여로 계산해야 하는데 의료비 영수증은 보험급여와 비보험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급여, 비급여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보험급여이냐 비보험급여이냐 이렇게 명확한 용어를 좀 바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용어를 좀 바꿉니다. 심지어 보험회사는 통원을 주장하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금 포괄수가 기준으로 계산된 입원
의료비를 통원 의료비라며 보험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만 보험금이라고 지급하고 비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 거절을 했습니다. 입원을 통원으로 청구한 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는데도 처벌을 요구하기는커녕 통원보험금 청구 시 접수해야 하는 외래 진료비 영수증도 없이 통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포괄수가제이기 때문에 통원보험금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청구조차도 못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입원 의료비 청구 영수증을 가지고 어떻게 통원보험비라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계산이 잘못돼 있는데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이 과정에서 입원 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또 그걸 따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보험회사 쪽에서 합병증이 동반한 경우에만 입원으로 인정을 해줄게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3%만 지급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전액 비급여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급여 비용과 비보험급여 비용으로 구분된 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커녕 통원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시력 교정술은 보험금 지급 사유 아니라고 정했어도 이건 2016년 이후에 그렇게 약관을 바꿨어요. 백내장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급여와 비보험급여로 의료비가 계산된 것이 합법인 이상 수정체 수술은 시력교정술이라 면책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보험회사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시력교정술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백내장 수술, 수정체 교체술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하면서 면책 사유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으로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개연성을 말하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료된다는 의료 자문의 의견, 유령 자문의사의 추측성 해신 내용만으로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사료된다라고 하는 그 자문의사의 의견을 입증하려고 하면 이것은 소견서가 아니고요. 자문 의견서가 아니고요. 진단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이미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진단서를 통해서 의료법에 근거한 진단서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술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할 때 수술 확인서를 달라고 하죠. 수술 확인서가 아니라 수술 동의서라는 걸 먼저 씁니다. 수술하기 전에 거기에 의료법에 근거해서 수술 동의서에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거가 다 있고 연필로 전부 다 낙서까지 다 해가면서 의료계 쪽에서 환자한테 설명을 했고 환자는 그 설명을 다 들었다고 서명 다 해서 의료기관은 이것을 보관해야 되고 그 보관된 자료를 환자가 요구하면 또 제공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수술 동의서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험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검증을 했어요. 입증을 다 했어요. 그런데 금감원의 해심은 뭐라 그러냐면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자기 입으로 의료자문해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신문에서는 뭐라고 버젓하게 얘기하느냐면 환자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어. 근데 보험회사 쪽에서 의료자문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의견에 동의하면 아까 뭐 제3의료기관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아무짝에도 설명 없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료 기록 자체가 작성 목적이 의료 자문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얻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유무를 판단하는 또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 유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의료 자문 의사의 그 해신문 내용이 보험약관의 어느 부분에서 지급이 되는 조건이거나 지급 거절이 되는 조건이거나 이런 게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사기 행위를 하는 거라고 저는 명명백백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진단의 적정성, 수술의 필요성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험사하고 대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원 그 보험금 지급하라고 하는 대법원 결인데 판례라고 속이면서 내용은 고등법원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묻는 질문은 뭐냐면 보험사 심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 드린 질문은 뭐냐면 자 그래 너네 통원보험금 지급한다고 하는 거면 그러면 니네가 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진단의 적정성이나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서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너네는 이제 통원보험금 지급할 때는 진단의 적정성도 확인이 됐고 수술의 필요성도 인정을 한다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것은 누가 판단해 주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어디서 마련을 할 건데요? 백내장 수술에 해당하는 입원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이미 다 확정이 돼 있는 내용이고 통계도 다 입원으로 다 구분이 됩니다. OECD에도 입원으로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국민건강보험 통계도 다 바꿔야 됩니다. 왜 허위로 작성해서 공시를 합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허위로 작성돼서 보험사한테 제출이 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걸 입증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보험회사가. 그리고 신고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이렇게 97.7% 지급된 것들 또는 이 다초점에 해당하는 거 비급의 100%로 다 청구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까지 청구한 거 전부 다 부정 청구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수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송이 아니고요. 손해사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손해사정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을 할 때 이미 보험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된 보험금은 정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이미 보험금이 딱 눈에 딱 들어와 있어요. 해당이 100% 다 지급해야 되는 거고 해당 없으면 지급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슨 손해사정을 또 합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라면 손해사정사가 그거는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손해사정 업무가 도대체 뭡니까?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손해액이 뭡니까? 보험금은 이미 사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사정을 또 합니까? 근데 그것을 비용을 또 들여서 보험회사가 부담하니까 보험 수익자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손해사정 선임하세요. 이거 지금 홍보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기회 드렸고 아니 근데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어딜 대표해? 왜냐하면 워낙 전문적으로 얘기하셔서. 저는 보험 이용자 협회 활동가이고요. 네, 보험 이용자 협회 활동가이고요. 이용자 협회. 네, 저는 관점이 수익자의 관점이 아니고요. 보험료를 부담한 계약자의 관점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 계약자의 관점에서 돈을 알겠습니다. 부담했는데. 네, 그러니까 뒤에 많이 오신 분들도 같은 백내장 아마 환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환자분에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소송을 의뢰했다고 비용 부담하니까 가만히 앉아 계실 게 아니고요. 소송이 있는 날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세요. 그리고 그 집회 대우가 전부 다 법원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직접 행동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소송 안 하신 분들이 집회하시고 하면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하세요. 그래야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네? 시의방 있잖아요. 시의방 톡에 검색 백내장 시의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예. 네. 그러면 충분히 뭐 의견을 전달하셔서 우선 이제 질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발표하자 얘기도 하시니까 장일 변호사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 여유가 약간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약간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보건복지 입장에서 한번 이 실손보험의 문제가 사실은 금융위원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슈인데 이거를 이제 그 동안에 뭐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해가지고 약간 좀 방기했던 측면도 있고 해서 약간 좀 거기서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장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또 세부적으로 많이 짚어주셨어요. 결국은 의료 자문하고 통원 이 이슈가 모두 관통하고 있어요. 여기 맞아요.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 돈이에요. 약관상은 다 지급해야 되고 손해 사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의료 자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데 할 수도 있어요. 보험 사고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길은 없어요. 근데 그 의료 자문이 공신력이 있냐는 거예요. 의사 이름도 안 적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부지급을 하냐? 안 되는 거예요. 손해사정사가 의료 자문을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통상 실무상 손해사정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이거 지급 부지급 여부를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건들이 좀 유출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그 불신들이 있는 거예요, 피보험자들은.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불만이나 이런 화가 나신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의료 자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보험사가 보험 사고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도 보험사가 요청하면 물론 판사가 결정하지만 진료 기록 감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만 보험 사고가 안 났다는데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입증 책임은 다시 피보험자한테 돌아옵니다. 백내장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료 자문을 환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 공감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제3 의료 자문 이런 건 사감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근데 최근 소송에서는 그렇게 백내장 유무에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그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진 않아요. 아 그러면 뭐 의사가 백내장을 진단을 했는데 이게 뭐 백내장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통원입니다. 통원 입원도 의사가 결정합니다. 입원 이 사람을 환자를 입원시킬지 말지는 의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환자가 입원하고 싶다고 거기 해서 제가 잠깐 좀 개입을 할게요. 예. 그 입원을 하느냐 외래냐를 의사가 결정을 한다. 물론 의사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환자와의 협의하에 입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아까 6시간 기준은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의료비 분류나 입원 외래 구분할 때 6시간 스테이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또 하나의 기준은 오버나이트예요. 밤을 거기서 보냈느냐 두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됩니다. 아마 그 판결하는 데는 지금 6시간만 나온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입원이냐 외래냐가 이제 우리나라의 DRG를 할 때는 우리나라 일부 6개 품목만 지금 들어온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7개인데 그것을 이제 입원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개 이제 수술은 다 입원해서 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고 한 십수년 수십 년간의 전 세계적인 판단의 근거는 가능한 한 통원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은 할 수 없이 입원 외래이긴 하나 그 수술과 입원과 외래의 구분은 그래서 나온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지금 DRG는 지금 외국에도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유럽은 전부 이제 입원의 경우 DRG인데 외래 입원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수술인데 내과적 질환에도 지금 이제 DRG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DRG 분류로 입원으로 DRG로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입원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 보험 계약을 할 당시에 그것이 과연 그거를 전제로 한 거냐 행정적인 분류의 입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 제기는 충분히 논의가 되게 될 것 같아요. 봐서 네. 그렇겠죠. 그 당시. 네.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그 아까 실손보험 처음에 그 당시 만들 당시부터 블레임 들어가면 실손보험 회사에서 그런 계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인이 실손보험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절형 렌즈라든지 6,700만 원에 해당하는 돈까지도 지불하는 거가 되니 이게 당시 계약 당시에 그것을 인지했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바꿀 수도 없고 1세대, 2세대 보험은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그렇게 클리어하게 지금 DRG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으로 분류돼 있어서 그더라고 주장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나 아니 그 내용이 보험 약관의 내용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통해서 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걸 빼놓고 나머지 금액을 그 약간의 입원의 개념이 아니 입원의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약간의 개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입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입원의 아니 근데 입원은 5천만 원 통원은 그거는 그 조건에 그 입원했을 때는 그럴 때 그 입원이죠. 근데 그 입원의 조건에 어떤 치료를 행해야지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안 그러면 통합보험을 지급하는 걸 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럼 그러다가 지금 입원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뭐 입원 사유는 질병, 저항력, 부작용, 부수 효과로 의료진이 지속 관절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약물 투여,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전신세 감염이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 의료기관한테 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입원해서 있다는 데 맞나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요 기간 이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입원 보험금에 대한 거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임의로 이 부분을 다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2015년도까지만 해주는데요. 2015년도. 아니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본인 것만 해당한 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이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게 보험사 사건 하나에서 한 번도 6시간 이상을 입원한 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입원의 정의가 있다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도 이 기준에 맞춰서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셔가지고 요양급여 비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 의사는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입원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따집니까? 기준 자체가 각각의 항목이 없는데요. 예, 뭐 제가 뭐 거기 세부적인 답변에 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 충분히 못했던 다시 시간을 좀 드립니다.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좀 신운동 대표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도대체 각 손해보험사별로 백내장 보험금 몇 명이 청구를 했고, 몇 명에게 지급을 했고, 몇 명에게 미지급을 했고, 미지급 사유가 뭐고, 오류자문은 뭐 몇 건이고, 그리고 불법 오류자문 실태는 어떻고, 이를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어제 답변이 왔는데, 일단은 뭐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 뭐 같은 이유가 있는데, 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를 했고, 그 청구 건수에 대한 지급 건수 통계를 데이터를 주셨는데 90% 이상 2022년도 청구하신 분의 90% 이상에게 지급을 했다라는 통계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90% 이상이 대부분이 100%가 2022년도에 수술하신 분들이 보험금을 못 받고 다 피해자로 지금 공동소송에 참여하시고 이제 피해 사례도 공유를 해주시는데, 이 통계가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소비자하고 어떤 그 보험사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금감원의 민원을 무지하게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 민원 처리 결과가 1년 이상이 지연되고 하는 것도 뭐 인원이 부족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명백하게 그 보험업법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거나 검사해야 될 직무가 있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어떤 보험사들의 불법이나 이런 행태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런 토론회 자리에도 금감원 실무자들이 참석하지 않고 또는 책임자들 참석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뭐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뭐 국민들이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뭐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필요하면 뭐 감사원 감사 청구라도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역할을 촉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보험사의 청구 건수, 지급 건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구 건수가 62만 1000건으로 거의 다 청구를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연령별로 수술 그 건수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70대 이상이 거의 근 40%에 해당합니다. 근데 70대 이상은 보험계약 안 했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청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통계나 보험회사의 통계는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계약을 해서, 실손보험 계약을 해서 보험료를 얼마를 걷어서 어떤 종목으로 보험금이 얼만큼 지급이 되고 또 넘쳐가지고 손해를 받고 사업비는 얼마를 썼고, 이런 통계를 공개 검증할 수 있게끔 국회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은 뭐 조금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이제 전달은 되겠죠, 그 의견이. 또 더군다나 언론이 지금 그 보도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의견은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아니나 금융위원회와 공사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추가적인 말씀합니다. 네, 사실 세부적인 어떤 실손보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가 이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나누지는 못했고, 공사보험 협의체도 17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제 복지부 안에서 이제 비급여 관련된 독립적인 업무 분장이나 이제 과가 만들어진 게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아까 감사원 감사도 말씀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서 이제 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무래도 정보 연계를 통해서 복지부도 이제 실손보험사가 이제 청구했던 자료들을 좀 공유받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청구가 되고 뭐 어떤 진료 행위에 대해서 청구가 되는지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저희 쪽에서도 실손보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복지부에서도 더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더 금융위와 협의해 나갈 수 있는지 방법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서에서요. 그 과잉 진료 이런 용어 쓰시는데 과잉 진료는 보험 사기 가입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험금 누수라는 용어를 함부로 막 쓰세요. 누수라는 건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누수를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잉 진료의 의미는요. 불성실한 행위에 의한 거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보험 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형법상 사기 행위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는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보험사기 네 글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 의료비 바가지가 과잉 진료고 그 의료비 바가지는 제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말씀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은 보험의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의료는 지금 의사와 환자 사이에 공급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보험도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팔린 상품은 그대로 그냥 저기 시장에서 제대로 결정된 거를 준다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사이 결정된 거를 지불을 하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상품은 환자와 의사 사이 공급자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어서 서로 견제가 되죠.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수요를 하는데 그 수요의 결정을 공급자가 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환자의 수요도 결정하고 공급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된 가격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의료의 세계는 완전히 민간에게 맡겨놓기가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공보험이 개입합니다. 근데 지금 실손보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의료 상품인데 상당히 경계 영역의 것은 더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을 사적인 결정에 맡겨서 지금 돈을 지급하겠다고 이게 나섰는데 그것이 성립되려면 완전히 사적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상품이 돼야 돼요. 그거 대표적인 게 완전한 비급이에요. 자기가 조절령 안주를 돈 더 내겠다 그러면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실손보험에다가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 필수니까 그런 문제가 적다고 해서 공보험이 다 커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품들과 매치돼가지고 여러 가지 찍어보기도 하고 눈에 계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결정에서 선택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가격 의식이 없으니까 가격 의식을 주자 해서 본인 부담을 설정을 하는데 본인 부담 60%, 70%, 80%짜리 하잖아요. 예비급여. 근데 그거를 사보험이 들어와서 실손보험이 그걸 커버해주면 가격 의식이 없어지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보험은 이미 잘못 만들어가지고 실손보험사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아도 마땅하나 앞으로 3세대, 4세대 보험 새로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도 그에 합당하게 내야 되지만 우선 그 본인 부담을 그걸 다 커버하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절반 이상 커버하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내게 해야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60대 40으로 보험급여와 비보험급여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야, 비야.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40에 해당하는 비보험급여는요. 사실은 급여화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비급여를 계속 만듭니까? 수정체 수술이 필수 의료잖아요. 그게 외모보증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비급여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놓고 이 사단을 나를 만드십니까? 그걸 급여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체 거의 다 그러니까. 급여화해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민영화를 있으니까 좀 문제인 거예요.
급여화 시킬 건 급여화시켜요. 그래서 경경에 있는 거를 들여온 게 예비급여고 선별급여예요. 그러니까 전에 비급여로 나왔던 거를 들여와서 그 대신 급여화시키면 20%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같으면은 그러면은 80%를 대주니까 경계 영역에 있는 건 선택성이 있으면 급여 100%를 하더라도 그 가격을 일단 통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효과가 있으나 네. 그 물량에서 뭐를 해서다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선별급여와 예비급여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실손보험이 들어오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비급여는 상관이 없으나 그 공보험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건 상관이 없으나 공보험이 어느 정도 개입할 필요성이 모든 게 필수 선택이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런 영역에 있는 걸 급여화하되 거기에 대해서만큼 실손보험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문제도 그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 못한 실손보험사가 만들어낸 문제예요. 우리는 결과적인 현상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험 사기 영역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트러시키고 있다는 게 맞는 문제인 얘기. 거예요. 제 말씀이 그겁니다. 네. 보험 사기 영역하고 다른 얘기에서 출발된 문제를 그렇죠. 네.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예요. 가입진료님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네. 왜 가입진료 기준 자체가 종합병원에서 받는 금액의 평균치 이상을 받으면 그건 가입진료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가입진료입니까? 오늘 우리 김무수 씨가 저기 마지막으로 예. 제가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했던 이 정책 간담회는 저는 뭐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뭐 개선 이런 거를 논의를 하면 결론이 어렵고 이미 선량한 피해자가 수만 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보험을 받지 못한 선량한 피해자가 이미 수만 명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억이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비유를 했는데 옵티머스 라인펀드 사태에 맞먹는 국민 경제 피해 사건입니다. 하여튼 이 선량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좀 집중해서 언론이든 정책 당국이든 뭐 입법 당국이든 좀 관심을 가져서 이 문제 해결에 먼저 좀 집중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뭐 정책 문제는 그거는 뭐 네. 아니 더 원하는 대로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선량한 피해자 구제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이걸로 전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뭐 언론 보도는 알아서 이제 잘 하실 거고 오늘 충분히 금융감독원의 거짓말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 여기서 풀립니다. 아미범 보험금 사태도 금융감독원의 그 거짓말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문제의식은 아마 충분히 우리 사무관이지만 실무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같이 해서 전달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자 이걸로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백내장과 실손보험에 대한 발제 또 토론 진행해봤는데요. 보험금의 운영과 지급이 소비자에게 좀 더 투명하게 다가가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